자, 그러면 이제 서양사 개론에 있는 포에니 전쟁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로마가 이제 이탈리아 반도 통일에 여념이 없는 동안 카르타고와 대립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오히려 두 나라는 상호 간의 세력권을 존중하는 동맹 관계에 있었다. 그러나 이제 로마가 이탈리아를 통일하고 직접 지중해에 번하게 되자 상황은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제 카르타고부터 이제 설명했는데, 이 카르타고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페니키아 식민 도시예요. 그래서 이제 튀니지 부근에 있는 북아프리카를 이제 중심으로 해갖고 튀니지 부근에서 북아프리카 중심으로 해서 이제 튀니지 부근에서 북아프리카 장악을 하고 있었던 그 식민 도시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의 튀니지 부근에 건설된 페니키아 식민 도시로서 농업과 특히 해상무역을 급속하게 발전했으며 북부 아프리카 해안지대와 시치리아 서부, 코르시카, 사르디아, 이베리아 반도 동남 해안 지역을 수중에 넣었고 서부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8세기에는 8세기에서 이제 6세기에 거쳐서 그리스 식민 활동으로 그 마그나 그레키아 건설한 후에도 그 카르타고의 패권은 큰 동요가 없었다. 그 정치 체제는 로마와 유사하며 두 명의 최고 집정관과 귀족적인 평의에 민회로 구성되어 있으나 로마의 크게 다른 점은 정치와 군사가 엄격히 구분되어 그 군대가 용병대로 구성됐다는 거야. 음, 이게 이제 좀 차이점이죠. 그래서 로마는 이제 마리우스 병제 이전까지는 용병이 아니라 자연 그 농민들 구성된 그 중장 보병층으로 구성돼 있죠. 자, 로마와 카르타고의 충돌은 거의 그 필연적이었으나 발달은 사소한 것이었다. 그 발달이 시칠리아에서 이제 출발하죠. 자, 시칠리아 그리스 시민 도시였던 메시나가 시라쿠스의 공격을 받았을 때 그 용병들이 두 파로 갈라져 각각 카르타고와 로마의 지원을 요청한 데서 양국의 국원은 국원은 세 차례 거쳐 포에니 전쟁이 시작됐다. 그래서 이제 1차 포에니 전쟁은 앞에서 이제 시칠리아를 둘러싸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시칠리아 젠탈전이 일어나는데 4세기 반에 4세 반세기, 그러니까 25년 동안 걸리긴 했으나 이 로마는 결국에는 이제 시칠리아를 물리치고 그러니까 카르타가 물리치고 시칠리아 섬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시칠리아 혜택은 로마가 지중해 세계를 통합하는데 대제국을 팽창하는데 첫 걸음이었고요. 로마는 이 전쟁을 비로소 해군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대대적인 이제 뭐냐면 대함대를 건조해서 막강한 육군과 더불어 해군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이 전쟁 과정에서 이제 갖게 됐던 거예요. 원래 로마는 해군 자체가 별도로 없었어요. 해군 자체가.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실리아는 그 카르타고는 해군이 되게 강했죠. 왜냐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다 보니까 해군이 상당히 강했어. 예. 그러니까 이 카르타고 해군을 막고 나서 이 로마군이 이제 싸움 방법 보이죠. 해전은 약하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싸웠냐면 보통 상선을 동원해 갖고 예. 여기 이제 카르타고 이제 뵈면 병선이 아니에요. 상선을 이제 몇 개 동원해 갖고 요게 이제 그 로마군이 이제 백병전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갈고리를 던져. 예. 그래서 까마귀처럼 갈고리를 딱 던져 가지고 배를 딱 고정시켜요. 그리고 나서 로마군들이 이제 이렇게 건너타는 방식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화살 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군들이 여기에 이제 방패방해를 딱 해 갖고 방패를 들려치고 여기를 건너서 백병전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좀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로마도 이제 1차 그 포에니 전쟁 과정에서 해군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해군을 만들어서 여러 번의 해전을 거쳤고 이제 카르타고를 격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뭐 밀라의 전투나 뭐 에코노우스 전투나 뭐 이런 전투도 있어. 예. 뭐 중요한 전투는 아닌데 자, 해군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로마는 이탈리아 통일할 때와 달리 새로 획득한 이제 그 시칠리아는 이제 뭐냐 동맹 관계를 맺지 않고 그 속주로 직접 만들어 직접 통치하죠. 그리고 생산물의 10분의 1을 공납을 진수하고 이들을 위해서 징세 청구제를 도입했다.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앞으로 제국 조직의 어떤 기본적인 틀이 1차 포에니 전쟁 이후에 형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라는 그 당시 이제
북아프리카, 이탈리아, 이집트와 더불어 그 노마 곡창 역할을 담당했고 나티풍으로 알려진 대농장이 여기에서 이제 출발한 거다. 그래서 1차 포에니 전쟁 때 그때 이제 나티풍진이라는 게 시칠리아에서 이제 유행했던 대농장이었는데 요게 이제 뭐냐면 2차 포에니 전쟁 이후에 로마 본토로 확대돼요. 그래서 이탈리아 그 지역으로 확대돼. 요게. 예. 왜냐면 2차 포에니 전쟁 때는 이제 이후에 보면 이제 2차 포에니 전쟁 과정에서 그 하니발이 그 이탈리아 먼저 휘젓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농경지가 항폐화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많은 항폐화된 농경지들 이제 사들이기 시작한 세력들이 이제 에퀴테스나 노비데스 계층이죠. 이들이 이제 나티푼디움이라는 그 농장을 운영하게 되는데 이 나티푼디움의 기원은 그 시칠리아에서 출발했어요. 여기에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다음에 2차 푸에니 전쟁이 시작될 때 로마는 사르디아와 코르시카 섬을 이제 획득하고요. 그 위치는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일단 보여드릴게요. 여기죠. 예, 여기 사르디아 섬과 코르시카 섬인데 여기는 이제 지금은 이탈리아 쪽이 있고 코르시카는 프랑스 쪽이죠. 코르시카는 이제 나폴레옹의 고향으로 또 유명하죠. 이 섬을 이제 장악을 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이렇게 해서 이제 코르시카를 획득하여 이를 속주로 만들었고 북부 이탈리아 켈톤족에 속하는 갈리아들을 이제 평정했다. 음. 그런데 이제 이 갈리아들이 평정했다고 해서 얘네들이 완전히 또 로마에 들어간 건 아니야. 그래서 그 갈리아족의 일부는 또 로마에 불만을 갖게 되고 나중에 하니발이 들어왔을 때 배신을 땡기죠. 그래서 붙게 돼 하니발 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제2차 포에니 전쟁을 보죠. 자, 제2차 포에니 전쟁은 이베리아 반도에서 군대를 양성해서 훈련을 시킨 카니발의 명장 하니발이 코끼리 부대까지 합쳐 대군을 벌이고 알프스를 넘으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원래 이제 스페인 안에 이제 남부 프랑스 지역에 앞에서 지도에서 보여드린 것 같이 요쪽 지역 있죠. 요쪽이 카르타고 식민 도시들이 있었어요. 여기들이.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도 또 카르타고 영도 있었고 요 중심 도시가 사쿠튼이었는데 자, 이때 이제 그 하니발 그 아버지가 있어. 하미카르 이제 바르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1차 이제 그 포에니 전쟁 이후 포에니하고 굴욕적인 이제 조약을 아니 포에니 아니라 로마와 굴욕적인 조약을 맺은 걸 보고 로마의 적개심을 막 키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뭐냐면 이 하니팔 바르카는 그 당시 신카르타고 그러니까 그 스페인 지역을 장악한 총독이었는데 여기에서 막 군대를 양성하기 시작한 거야. 로마를 치려고. 그리고 아들 하니발을 데리다가 이제 그 얘기를 하죠. "로마는 너의 적이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인제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스페인 원주민들이 군대를 조직하고 훈련시키고 그다음에 또 풍부한 강산도 개발을 해서 이걸 군작을 마련한 거야.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죽고 그 아버지가 키운 군대를 하니발이 더 키우고요.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이제 뭐냐면 이렇게 피레네 산맥을 넘어갔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죠. 피레네 산맥도 넘었어요. 예, 이게 무시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넘어갔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왜 요쪽을 해저 바다 배를 바다를 통해서 지중해를 통해서 가지 않느냐. 이거는 그 당시에 이미 요쪽 지역은 그 서부 지정의 지역은 그 당시 누가 장악하고 있었다? 어, 그 당시 로마가 장악했기 때문에 해군을 가지 못하고 육군으로 갔던 거야. 자, 그렇지만 넘어가는 과정에서 코끼리 부대를 동원했다고 하지만 실제 코끼리 부대가 큰 도움은 되지 못했어요. 코끼리가 뭐 수십만을 동원했는데 넘어가는 과정에서 기껏 살아남은 코끼리가 한두 마리밖에 없었어. 그리고 방 그 뭐냐면 그 군사 수도 거의 한 반 정도 수가 줄어들었다고 하죠. 8만 명 갔는데 4만 명 정도만 이제 겨우 간신히 살아남았다고 해요. 막상 도착을 해 보니까. 근데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그 당시 이제 북부에 있었던 이 갈리아족들이 있었는데 이 갈리아족들이 그 당시 이제 일부를 수통합을 해서 군대를 보강을 했죠. 자, 그래서 하여튼 당시에는 이제 상상이 어려운 강행군을 이제 해서 침입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노마의 패전을 거듭했다. 그래서 노마가 이제 3번의 큰 전투를 했다고 했잖아요. 예, 계속했고 그 결정판이 칸나의 전투야.
칸나이 전투, 그다음에 또 이제 칸나이라고 하죠. 또 아이고 약간 이제 어 이게 몇 달가 되네. 예. 칸나이 전투, 그다음에 이제 카나이 전투, 뭐 칸나이 전투, 이렇게 포기법이 각자 있는데 뭐 똑같은 거예요. 그 포기에 따라 다른 거니까 요때 이제 결정적인 어떤 대표를 요거 좀 기억을 해 주세요. 요거 칸나이 전투. 칸나이 전투는 뭐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노마에들이 이제 밀집 보용 그 팔랑크스체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중장 보병들이 이렇게 중장 보병층이 쭉 앞으로 진격해 오고, 그리고 요게 이제 노마 기병도 있었어요.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그 한니발은 이제 어떤 식으로 배치했냐면 이게 참 이상한 구조로 이렇게 배치했는데 요렇게 뽀쭉하게 배치했어. 요게 인제 뭐냐면 갈리아 좀 2 성급 부대들을 인제 배치시켜 놓고, 요게 이제 양쪽 끝에 양에게 카르타고 정예병들을 이제 배치시켜 놓죠. 그리고 요게 누미디아 이제 기병대를 인제 배치시켜 놓고요. 전쟁이 시작하니까 일단 노마 기병하고 누미디아 기병이 맞붙어요. 근데 이제 누미디아 기병대가 더 우수해 가지고 얘네들을 격파를 해 가지고 했고, 그러니까 이제 뽀쭉한 것이 튀어나오니까 얘네들이 이제 볼 때는 여길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야. 막 요렇게. 자, 그런데 여기는 이제 갈리아 얘네들이 인제 지켰던 부대 그 선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좀 전력이 약하니까 점점 밀려나게 돼요, 후방을. 그러면 얘네들이 '우리가 이기고 있구나.' 하면서 이게 쭉 이 뾰족한 선으로 계속 밀리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밀집 대응이다 보니까 어 처음에 약간 여유가 있었는데 한 곳에 이렇게 그 병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인제 뭐냐면 완전히 이제 병사 간의 간격이 완전 촘촘하게 이제 뭐냐면 굳어지게 돼. 그래서 이렇게 완전 밀집된 형태로 이게 촘촘하게 그 뭐냐면 그 대화열이 인제 딱 이렇게 촘촘하게 그 딱 설정되니까 자 이제 쪼금만 움직이지 못하는 거야. 옆에 이제 바닥 그 발이 부닥치고 그러니까. 자, 그리고 이제 돌리지를 못하죠. 밀집 그 대형의 문제점은 긴 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옆으로 돌리지 못해요. 측면 공격이 약하거든요. 예. 그걸 노렸던 거죠. 얘네들이 인제 요렇게 해 갖고 한쪽으로 이렇게 계속 쏠리면서 뭐냐면 군대가 점점 밀집 형태로 해 갖고 점점 쪼여오니까 이게 요 틈을 눌려서 인제 여기 정예병들이 이제 보자기를 싸는 것처럼 옆을 공격하죠. 그리고 요 기병대가 인제 뭐냐면 위를 공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인제 요게 딱 그 하면 모루 역할을 하고, 요 정예병들이 기병들은 망치 역할을 하면서 모도도 맞고, 그다음에 그 뒤로 막 인제 뭐냐면 그 양파 까듯이 계속 공격해서 다 죽여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칸나이 전투에서 완전 대규모 패전을 이제 해서 전사자 250,000 명, 포로가 10,000 명이 났어요. 그래서 이때 인제 한니발은 어떤 생각을 하냐. 로마가 이렇게 연전연패를 하니까 이탈리아 동맹자들이, 그러니까 동맹 도시들이 떨어져 나가고 자기한테 붙을 거라고 기대를 한 거야. 그 알렉산더처럼. 근데 그것은 일부 지역, 남이탈리아 지역에 있는 그리스 계통의 식민 도시만 제외하고는 거의 그런 형상들이 남아 있지 않았다. 자, 오히려 로마를 중심으로 이탈리아는 결속이 견고해 졌고, 자 이는 로마 통치 정책에 성공적으로 이제 했음을 증명했다. 이거는 대표적인 게 동맹시와 관련된 거죠. 그 시민권 정책 이런 것들이 잘 보이고 있죠. 근데 이제 한니발은 전쟁에서 이겼지만 결국에는 인제 뭐냐면 그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전쟁에 패배했어요. 왜냐면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보급 문제잖아, 보급. 보급을 제대로 받질 못해.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소모전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고 병력이나 물자들이 많이 이제 낭비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때 이제 했던 전술이 뭐냐? 그 유명한 그 독재 간의 파비우스 지연 전술을 하게 돼요. 이 파비우스는 인제 그 당시 뭐라고 주장했냐면 "한니발하고 싸우면 안 된다. 직접 싸우면 한니발이 전쟁의 신이고 막 용병도 되게 잘하기 때문에 매번 깨진단 말이야. 그래서 지연 전술을 해야 된다. 한니발이 공격해 오면 일단 빠지고 공격해는 빠지면 그러다가 이제 뒤통수 한번 치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을 질질 끌어야 된다. 그래서 치고 빠지고 이런 지연 전술을 해야 된다고 게릴라식으로 인제 주장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 파비루스의 얘기를 안 들었어. 근데 칸나의 전투에서 이제 뭐냐면 패배하고 나서 이제 파비루스가 많이 맞다고 생각하고 파비루스 인제 물론 그 카비루스에게 정권을 주거든요. 그래서 파비루스가 지연 전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지연 존스의 뭐냐면 말려 들어 갖고 결국에는 이제 점점 소모전 형태로 들어가면서 이제 뭐냐면 한니발이 약해지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인제 이게 근대 유럽 정치사에서 이제 또 영향을 주는데, 파비우스처럼 지연 정술로 해 갖고 뭔가 사회주의에 이르자. 그래서 만든 게 영국의 페비언협회예요. 페비언이라는 말이 파비우스라는 독재관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당장 폭력혁명이 아니라 전면전이 아니라 이렇게 지연전으로 해 가지고 의회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뭐냐면 사회주의 이루자. 영국의 페비언 협회가 탄생하게 되고, 이게 나중에 노동당의 모태가 되는 단체가 되죠. 영국 노동당의. 자, 그럼 계속 읽어 볼게요. 자, 한편 로마 원료원은 아테네의 민해가 거의 불가항력적인 사태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추구하여 6명의 장군을 처형하고 달리, 그 앞에 이제 아테네 같은 경우 얘기한 거예요. 자, 아테네가 전쟁에 이제 패배를 했으면 장군들, 전문가를 다 처형시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칸네 패장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그 결과 이제 로마군의 애국심이 크게 안양되었고 종군 지원자가 속출되었으며 부유한 시민들도 노예를 병사로 채용했다. 그래서 로마의 병력은 곧 패전 전과 같은 수준을 이뤘으며 한니발은 필사의 노역으로 큰 전가를 얻지 못하고 반도 남부에 몰리는 형세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한니발은 이제 전투에는 계속 이겼지만 전쟁에서 지게 되는 꼴이 된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이때 이제 나타난 사람이 이제 명장 스킨피오예요. 예, 하니발과 대적했던 인물이죠. 예. 이 스킨피오는 하니발의 전략 전술을 잘 익혔어. 그래서 일종의 뭐냐면 적장이지만 스승을 모셨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거꾸로 이제 뭐냐면 하니발 근거지를 치죠. 이베리아 반도를 치고 더 나아가서 카르타고 본고지를 공격을 해. 음. 그래서 이탈리아의 급히 기국한 하니발은 자마 결전에서 패배를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제2차 포에니 전쟁에 막을 내게 되고 카르타고의 운명도 결정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로마는 카르타고를 대신해서 서부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렇지만 로마 안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탈리아 반도를 휘젓고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 이탈리아 농토가 파괴됐어요. 그리고 이제 중장보병으로 참여했던 계층들이 이탈리아 농토가 이제 학대되니까 돌아보니까 농사를 못 짓는 거야. 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몰락해. 예. 그래서 뭐냐면 중농 계층들, 자영농민 계층들이 몰락을 하게 되고, 자, 얘네들이 이제 어지간했어요. 도시로 몰려들게 되죠.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계층이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무산자 계층이.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어떤 혼란들이 불러일으키죠. 예. 그리고 이때 이제 농지가 항폐화된 농지들 사들인 계층이 있는데 에키테스나 노비데스 계층이죠. 자, 이들이 이제 라티푼디움이라는 새로운 이제 농장자를 실시하는데, 이 라티푼디움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1차 포에니 전쟁 때 카르타고에서 시작해 갖고 2차 때 이탈리아 본토까지 확대됐던 농장 형태예요. 자, 그래서 자마에서 패배한 이제 하니발은 시리아까지 도망갔는데, 그때 이제 헬레니족 국가의 힘을 빌려서 조국의 부흥을 했으나 뜻대로 이루지 못하고, 자, 그때 이제 시리아까지 세라우쿠스까지 왕조까지 도망갔는데, 그 당시 로마에서 이제 사절단을 파견해요. 얘 죽이지 않으면 너로부터 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소식을 듣는 하니발이 독배인가? 예. 하여튼 독배를 마시고 자살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카르타고의 부흥은 기회는 영원히 사라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 스킨피오도 끝말이 안 좋아. 이 사람도 정적으로 또 계속 공격받고, 이 사람도 거의 자살했을 거야, 아마. 예, 둘이. 그래서 둘이 라이벌이었지만 끝말이 안 좋았어. 예. 자, 그다음에 3차 포에니 전쟁을 볼게요. 3차 포에니 전쟁에 카르타고가 이제 여러 이제 불평등한 조약을 맺고 배상금을 이제 그렇게 물었는데 불구하고 나중에 다 갚거든요. 왜냐면 이 해상무역에 종사하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면서 이제 다 배상금도 갚게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본 노마가 '이거 대도 안 되겠다. 얘네 더 커지기 전에 이제 죽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일단 전쟁하는 명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때 카르타고가 2차 포에니 전쟁이 끝난 후에 카르타고 조약을 맺을 때 이런 조항이 있어요. 타국과 전쟁을 금지하고 만약에 할 경우에는 노마하고 노마한테 허락을 맡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때 누미디아가 얘를 공격하죠. 노마의 명령을 받고. 근데 노마가 이제 누미디아를 치는 걸 카르타가 누미디아 치는 걸 계속 뭐냐면 인정하지 않아. 허락하지 않으니까 결국에 건드리다 못해서 이제 공격하게 되고 자 노마는 이들 규시로 협정을 깼다 하면서 카르타를 공격하게 나간 거야. 그래서 카르타고의 승리 가능성이 전혀 없었고 그래서 전 시민이 결사적인 정황했으나 결국 카르타고 신은 완전히 파괴되고 포로로 노예가 팔렸으며 그 포로로 노예가 팔렸으면 카르타고 과거 영토는 아프리카 속주가 되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포에리 전쟁에서 끝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있고요.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서강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네, 내가 여기 적어놨는데 네. 서강 46페이지 펴볼까요? 음. 자, 공화정 위기의 개혁과 분열 볼게요. 자, 노마는 내적으로 이제 신분 투쟁을 통해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결속을 다지고 대의적으로 팽창을 거듭했지만 이탈리아 여러 도시를 직접 지배하기보다는 동맹 체제 연결의 결속을 다졌다. 한편 기원전 9세기 말 그 오늘날 북아프리카 티니지에 그 페니키아인들이 세운 카르타고는 시칠리아, 샤르디아 등 서부 지중해에 팽창하면서 해상 제국을 형성하게 되었고 육지와 해상에서 세력을 강화된 두 세력은 기원전 3세기 중엽에 시작으로 세 차례 포에니 전쟁이 충돌하면서 지중해 승자를 가진 대접전이 있다. 그래서 제1차 이제 포에니 전쟁은 이제 뭐냐면 시칠리아 젠탈전이죠. 요거 그래서 이제 있고 그 결과 이제 카르타고는 시칠리아, 사르디아, 이탈리아 반도 주변에서 매단 지배권을 상실하고 노마는 지중해 세계 팽창 기회를 잡았다. 자, 카르타고는 그 당시에 또 2차 이제 뭐냐면 포에니 전쟁을 준비했는데 그 주역이 됐던 것이 시스페니아 주둔군의 사령관 하니발이죠. 하니발은 대군의 피레네과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이탈리아 침공해서 제2차 포에니 전쟁이 일어났고 이게 하니발이 주도했기 때문에 하니발 전쟁이라고요. 자, 제2차 포에니 전쟁은 초반에 하니발이 연전 연승을 했죠. 그래서 하니발 군대가 승리에 거듭했지만 남부 이탈리아 동맹국들이 대부분 노마의 신을 지켜 그 당시 충성했기 때문에 노마 군대는 초반 열세를 만회하고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자, 그래서 그로부터 반세기 전 제3차 포에니 전쟁에서는 카르타가 완전히 파괴돼 역사 속에 사라졌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로써 로마 공화국은 서부 지중해 패권을 장악했으며 이후 동쪽 헬레니즘 세계를 정복해 지중해 세계를 지배하는 대제국이 되었다. 정복 사업은 강대한 영토와 막대한 수입을 가져갔고 특히 2차 포에니 전쟁 때 장기간의 그 군공으로 벌어진 경작지가 많아졌으며 주인이 확인되지 않은 토지나 전쟁 중에 하니발 군대로 정향한 일부 동맹국 토지를 몰수가 되어 공유지 규모가 확대시켰다. 나중에 이 공유지는 원래 노마의 소유지였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에키테스한지 그다음에 로비네스 계층으로 넘어가 버려. 이게 이제 또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는데 이건 좀 뒤에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전리품과 그다음에 전쟁 포로가 대규모 이탈리아로 유입되고 노마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자본과 노동력이 노마에 계속됐다. 자, 이탈리아 도시가 성장하면서 구매력이 증대될 뿐 아니라 노마가 계속하여 지중해 연안에 나라를 정복하면서 안정적인 강대한 시장이 형성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등장하는데 자, 요거는 뒤에 좀 얘기할게요. 요거는 이제 서기에 있으면서 그 여러 정복 사업을 통해서 등장한 사회 경제적 말기 내용을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서양사 개론을 보죠. 서양사 개론. 그러면 그 포에니 전쟁만 끝난 게 아니죠. 노마는 포에니 전쟁 이후부터 계속 주변에 정복 사업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포에니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제1차에서 3차 마케도니아 전쟁을 하게 돼. 예. 원래 노마는 그 1차 마케도니아 전쟁까지는 직접 지배를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나 마케도니아 일대를. 그런데 이제 생각이 바뀌게 된 게 뭐냐면 그 3차죠. 3차. 3차 마케도니아 전쟁 때부터는 이제 뭐냐면 점점 직접 지배가 바뀌게 돼. 이 3차 때문은. 그래서 이제 3차 마케도니아 전쟁이 끝나서 직접 지배를 하게 돼.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일대를. 그리고 나서 이제
후쿠스 왕조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계속 남쪽으로 내려서 어 뒤에 얘기지만 그다음 포톨로마이오스 이집트죠. 이집트 왕조를 멸망시키죠. 악티움의점에서. 그래서 요 과정에서 이제 동부 지중해 패권도 누구한테 넘어가요? 네, 노마한테 넘어가죠. 그래서 포에니 전쟁 이후에 서부 지중해 패권,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전쟁, 뭐 세라우쿠스 정복,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얘기 악티움 회전 통해서 포톨마이오스 정복 등 등등해서 동부 지중해까지도 이제 이탈리아 로마가 넘어가면서 이 로마가 이제 일종의 지중해를 자기 호수 삼게 되죠. 예. 자, 그러면 좀 볼게요. 자, 2차 포에니 전쟁에 승리하여 서부 지중해 패권을 장악한 로마의 팽창의 기운이 동방 헬레니즘 세계로 향한 뻔한이었다. 자, 승승장구한 로마 앞에 분열과 대립을 세태에 길을 걷고 있던 헬레니즘 국가들은 강한 상대도 아니었다. 이미 2차 포에니 전쟁 중에 로마는 아드리아의 해저 수탈을 위해 대안의 이제 일리아 지역에 진출했으며, 여기에 로마 반도가 있으면, 그러니까 그 대한 맞은쪽 해안이죠. 맞은쪽 해안이 일리아 지역이야. 예, 이 지역이.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이제 정확하게 좀 얘기하면 유구나 저기 그리스 북부 일대를 이제 얘기를 해요. 자, 하여튼 유럽계는 동부 지중해 지추에 이제 조금씩 이제 발을 내디뎠고, 자, 그리고 진짜 마케도니아 약간의 충돌이 일어났죠. 이게 제1차 마케도니아 전쟁이에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그러나 로마가 본격적으로 마케도니아 정복에 나선 것은 역시 카르타고 전쟁이 끝난 후에요. 어느 정도 이제 카르타고 전선이 이제 마무리되고 나서 이제 그 병력을 이제 마케도니아 쪽으로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마케도니아는 필립 5세를 격파한 후 이게 2차 마케도니아 전쟁인데, 로마는 그리스 도시 국가들을 마케도니아 해방시켜 자유와 독립을 선언했다. 자,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영토 확장의 계획은 없었어요. 2차 때까지는 해도. 그래서 이제 그 자유를 이제 주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무슨 선언이라고 하냐면 서양사 강의에 있어요. 자, 이스모스 선언이라고 해요. 이스모스 선언. 음. 그래서 이제 서양사 강의에 있는 내용인데, 하여튼 이스모스 선언을 공표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영토 용심이 된 게 3차 마케도니아 전쟁 때죠. 자, 3차 마케도니아 전쟁 때부터 그 태도가 달라졌다. 자, 그래서 노마는 마케도니아를 해체하고 15만 명의 노예를 만들었으며, 반노마적 기세를 보인 그리스부터 1000명의 인지를 노마에 끌고 왔죠. 자, 이때 이제 그 유명한 그 역사가인 폴리비우스가 들어와. 이 폴리비우스는 원래 그리스 출신인데, 이 사람이 이제 들어와서 노마로 이제 활동하면서 노마의 노예도 팔려나가죠. 그래서 가정교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노예 중에 지식인 출신의 노예들이 많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폴리비우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자기 국가를 멸망시킨 노마에 대한 지배국 노마의 역사를 반추하면서 왜 우리나라가 망했는가 그걸 비교하면서 썼던 것이 그 노마사예요. 노마사. 이 폴리비우스가. 자, 이후 이제 마케도니아 반란을 일으키자 이를 진압하고 완전하게 속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까지 이제 정복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리스가 이제 정복하는 과정이 여기가 좀 안 나온 것 같은데, 뒤에 나왔네요. 예. 자, 그다음에 2차 마케도니아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요. 그리스의 요청에 출범한 시리아 2차 마케도니아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요. 그리스의 요청으로 출병한 시리아 안티오고누스 3세를 격파한 로마는 소아시아의 시리아 영토를 친로마적인 페르가모 왕에게 주었다. 예. 그 페르가모 왕은 유언으로 그의 왕국을 로마에게 기증했고, 로마는 이를 아시아라는 속주로 만들었다. 한편 이보다 앞서 이 그리스의 아카이아 동맹이 있었어요. 아카이아 동맹. 그래갖고 이 아카이 동맹이 이제 반란을 일으켰어. 예. 그래서 아카이 동맹이 로마의 방어 이들 진압하니까 그 주동자였던 코린트를 이제 멸망시키고 완전 파괴하고, 남자는 모조리 살해하고 부녀는 노예로 갖다 팔았죠. 그러니까 그 지역을 아직 지도상에 없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를 이제 이런 식으로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해 카르타와 코린도라는 지중해 도시의 중심이었던 2대 도시가 파괴된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이제 로마가 전 지중해 세계의 지배자가 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자, 그다음에 헬레니즘 세계 정보를 통해서 로마는 헬레니즘 문화를 서서히 도도히 헬레니즘 문화가 도도히 흘러오게 되었고, 이것은 새로운 문화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지만, 또한 로마인들의 생활 태도와 풍습을 사치스럽고 학락적인 방향으로 크게 변화시키게 되었다. 자, 데카토라는 사람은 같은 완강한 보수주의자는 질박하고 강경한 옥민적인 로마인의 기지 사진을 우려하여 헬레니즘 영향을 극력 방지하려고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로마 말기 때 사회 경제적 변화 있죠. 요거 되게 중요하죠. 크라쿠스 기억과 함께. 요거 좀 기억을 좀 해줘야 되는데, 요거 이제 읽기 전에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요 부분이 좀 중요한 거니까 좀 정리하면서 강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포에니 전쟁하고 그다음 마케도니아 전쟁 관련된 내용을 쭉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마케도니아 전쟁은 뭐 그렇게 생소한 건데, 제가 이제 서양사 강의는 되게 자세히 나왔어요. 그래서 서양사 강의를 중심해서 제가 2차 마케도니아 뭐 이런 것들 정리 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 서양사 심화 교재가 있어요. 그 서양사 심화 교재 다운받아 갖고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읽어 보시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사회적 변동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특징을 보면 노마 제국이 대팽창하면서 정복 사회 혜택이 골고루 퍼진 게 아니라 특정인들에게 집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에 싸움에서 피 흘렸던 중장 그 보병층, 그러니까 중장 보병층, 그러니까 아시드 계층이죠. 이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주로 아키테스라든지 그다음에 노비데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뭐냐면 집중하게 돼. 자, 그 과정에서 이 아키테스가 이제 신흥 지배층으로 대두되기 시작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전쟁 과정에 자연농이 몰락하고 상공이 번영하게 되는데, 일단 장기간의 공복물로 인해서 자연농이 몰락하여 아시드위 계층들이 그다음 자격을 상실하고, 왜냐면 이단은 이제 어느 정도 토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토지가 항폐화되고, 예, 하니까 이제 오랫동안 이제 정장에 나가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토지를 이제 방기하고 도시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무산자 계층, 포야타 계층이 되죠. 프로레타는 이제 오늘날 노동자를 의미하지만 그 당시 무산자 계층이었어요. 자, 그래서 포에는 2차 전쟁의 농장 상태로 징집이 또 기피되고, 그 다음에 일부 계층은 소작이나 돼요. 소작이나. 근데 이 일부, 그래서 그 내용은 공화정 말기 때 일부 지역에서, 그러니까 일부 그 콜로누스 제도가 등장했다고 해요. 예, 근데 이거는 확대된 거는 이제 제정 후기 때고, 요때는 일부예요, 일부. 이거 요때는 콜로누스보다는 노예를 시키는 나티푼지움이 일반화돼요. 여기는. 자, 하여튼 그래서 빈민이 노마에 유입돼서 사회 불안을 야기시켰다. 그래서 이 빈민들이 이제 일종의 투표권을 갖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시민권이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에게 한심을 살려고 지배층들은 빵과 서커스 정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빈민들의 불만을 막게 되는데, 빵과 서커스 정책은 로마 공화정 때부터, 공화정 말기 때부터 제정 시기까지 계속 지속이 돼. 지속이. 자, 하여튼 이 빵과 서커스 정책이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빵과 서커스? 자, 빵과 서커스라는 말은 로마의 풍자신이었던 유벨라니우스가 시에서 유래된 것이다. 유벨라니우스는 한때 지휘관, 집정관, 군단병 혹은 다른 모든 직업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그린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제 그들은 단지 두 가지 빵과 서커스에 그 열망한 것이다. 이 빵과 서커스는 말 그대로 이제 뭐냐, 빵과 서커스도 있고, 요거는 이제 지도층들이 줬던 이제 달콤한 어, 취미거리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뭐 당근 책찍, 당근 같은 그런 정책들을 볼 수 있죠. 자, 하여튼 빵과 서커스를 열망할 뿐이다라고 비판했죠. 자, 로마 시민은 국가에게 매달 무료로 나눠주는 곡물과 오락, 그러니까 이제 극장에 상영된 연극, 검토 경기, 야수 사냥, 전차 공주에 의지한 채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역사가든 빵과 서커스는 이 로마의 정신적 타락을 비판한 증거 사용했고, 이후 빵과 서커스는 시민의 정치적 관심을 다른 데 돌리기 위한 정책이나 의미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우리나라의 빵과 서커스 정책은 3S 정책 있죠. 그 전두환 시대 때 그런 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티푼디움이 등장을 했는데, 이때 이제 이탈리아 공유주를 무단 전유하는, 그래서 사유화 현상이 일어나요. 자, 이게 왜 일어났냐면,
그 당시 이제 이탈리아 공유주의를 좀 볼게요. 이탈리아 공유가 뭐냐 하면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제 뭐냐면 발생이 되는데 일단은 어 전쟁을 통해서 발생을 해요, 전쟁을.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부분 동맹 도시들은 그 로마에 충성을 했지만 가끔씩 이제 남부에 이탈리아계 도시들이 몇 개 있었어. 얘네들이 이제 뭐 로마를 배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배반한 도시들 있죠. 도시들의 땅을 몰수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공유지가 형성됐고 두 번째로는 그 로마하고 동맹 관계를 형성할 때 그래서 이때 인제 조건이 뭐냐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가 가지고 있는 일부 땅을 떼서 로마에게 주도록 돼 있는 그 조건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로마에게 할당을 하거든요, 땅을 충성의 대가로. 자, 동맹관계를 형성할 때 일부 땅을 로마에 할당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공유지가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거 말 그대로 공유지인데 이 공유지들을 누가 무단 점유하냐면 그 당시 인제 노비데스나 에키테스 계층들이 무단 점유해요. 거기에다가 인제 불법으로 소농민 토지들을 이제 몰수하죠. 그 당시 인제 이들은 되게 몰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불법이라도 거의 인제 반강제주고 하여튼 이제 가격을 주더라도 낮은 가격으로 몰수를 해 가지고 이들을 이제 뭐냐면 뭘 통해서 노예 노동을 시켜 가지고 대농장을 형성한다. 노예 노동. 그 당시에 정복 전쟁 과정에 많은 노예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노예들을 뭐냐면 바탕으로 대농장을 형성해요. 소작농을 가지고 인제 하는 것도 있지만 소작농은 주로 이제 뭐냐면 반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소작농 같은 경우에는 노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군대에 끌려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마 시민권자가 아닌 노예들은 군대에 끌려갈 필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예 노동을 바탕한 대농장이 형성되고 이걸 라티폰디움이라고 하죠. 그럼 라티폰디움에서 뭘 재배를 했냐 보면요. 주로 인제 황금성 작물을 재배해요. 왜냐하면 이제 아시아 속주부터 값싼 곡물 미리 유입됐기 때문에 미드 지역 갖고는 타산이 안 맞아. 그래서 이탈리아 반도에선 곡물 대신에 그 황금성 작물들, 상품성 작물들 있죠. 그래서 그 올리브, 포도 같은 상품성 작물을 재배를 했다. 어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이 인제 이탈리아 시칠리아 지역으로 했고 특히 제2차 포에니 전쟁 이후에 그 이탈리아 본토에 확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정복 사업의 혜택이 상부 계층에 집중되죠. 예. 노비레스, 에퀴테스인데 특히 에퀴테스가 이제 부각이 돼. 음. 자, 에퀴테스는 왜 부각이 되냐면 그 당시 BC3 세기 때 어떤 이제 218 년이죠. 218년 법령에 의하면 그 당시 고위 정부가들 지낸 사람들은 그 뭐냐면 군수품 조달 뭐 이런 것들 못 하게 돼 있어. 뭐 금융업이나 이런 조세 징수 그런 걸 못 하게 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하겠어? 에퀴테스 계층들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군수부 조달이나 국고 대금, 그다음에 속주 그 조세 징수 이런 것들 금융업이나 이런 조세 징수업, 청부업자 이런 거에 뭐냐면 그 되면서 이들이 이제 부각이 되죠. 에키테스가.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무역이나 공공토목공사 그다음에 공공토목공사 청부, 금융업, 세금 징수 등등등. 세금 징수는 나중에 이제 그 또 이제 별도로 이제 그 권한을 얻게 되고 하여튼 등등 해 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부각이 돼 에키테스가. 자, 그래서 인제 에키테스 형성 배경은 노비데스에 금지된 산업에 진출하면서 신흥 부유층이 성장도 있고 평민층의 기병으로서 무장을 부담할 수 있는 부유층인데 대개 기반이 요 정도 세력들이야. 그래서 기사 계급층의 중하층 세력들을 이제 에키테스가 한다. 그래서 얘네들이 인제 해상무역이나 각종 국납업, 군대 수송, 공공토목공사, 속죄 진세층부 등등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인제 대토지를 소유하게 되고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가 또 부를 축적해 갖고 정부관 직으로 들어가면서 노비데스 계층이 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간혹 가다 이제 에키테스와 노비데스 계층들이 계층적 대립이 좀 일어나긴 하거든요. 이걸 이제 이용한 게 이제 크라쿠스 형제들이죠. 예, 크라쿠스 형제가 이제 개혁 과정에 이용을 했는데 또 잘 안 됐어. 이게 그 뒤에 좀 얘기할게요. 하여튼 그 당시에 신흥 지배층으로서 에키테스가 이제 등장했다. 예, BC 6세기 때는 노비데스, 그다음에 에키테스는 BC 3세기 때 등장한 계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때 로마 시대 계층 변화를 할 때 이제 좀 약간 요때 이제 그 개론에 보면 부유한 평민이라는 게 등장이 있어요. 부유한 평민. 예. 그래 갖고 이게 이제 해석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시기마다
BC 4세기에서 3세기 때 계층은 노비데스 계층이고요. BC 4세기부터 6세기 때 같겠네요. 예. 6세기 때 정도 등장한 것은 노비데스 계층. 그다음에 BC 3세기 2세기 때 포메니 전쟁 전후에 등장한 것은 에퀴테스. 제가 이제 구에퀴테스라고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로마 후기 때 등장한 새로운 이제 신흥 계층이 있어요. 신흥 계층인데 뭐냐면 이게 제정 시기 때 신에퀴테스야. 신에퀴테스. 신에퀴테스는 제정 시기 때 황제권과 연결돼서 등장했던 사람이야. 대개 보면 관료색들이나 직업군인, 근위대 이런 사람은 신에퀴테스 계층이죠. 그래서 초 계층에서 이제 BC 6세기에서 3세기까지 세우계 계층은 노비데스. 그다음에 요때 아까 지명한 건 에퀴테스. 그다음 제정 시기 때 새롭게 등장 신에퀴테스. 그래서 그 부유한 평민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식으로 해갖고 신흥 귀족들 이런 것들은 세 가지로 이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신흥 귀족 계층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중장보병이 세트되죠. 그 자연농민을 기반으로 한 시민권이 약화되면서 중장보험이 쇠퇴되고 그걸 메꾸는 과정에서 이제 마리우스가 용병 같은 걸 이제 데리고 와죠. 그래서 용병들이 등장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걸 또 개혁하는 과정에 그라우크스 형제 개혁이 일어나죠. 그래서 자연농민층을 확대하고 이걸 바탕으로 중장보병층을 이제 뭐냐면 확대시키려고 했죠. 중장보병을 확대시키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기득권의 반발 때문에 실패했죠. 결국에 이제 용병 체제로 바뀌게 돼요. 용병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사회경제적 변화상을 좀 얘기를 했고요. 뒤에 또 하나 쓰면 이제 사회적 혼란도 있나요? 빈부격차, 뭐 사치유행, 노예 반란 이런 것들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스파르타쿠스 반란이나 이런 반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BC 91년부터 해서 88년까지 이 이탈리아 동맹시 정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고 진압하는데 결국 성공했다. 간신히 이제 진압을 해갖고 성공했다는 거. 그래서 로마 시민권이 이탈리아 동맹시까지 그 확대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어요. 예, 이걸.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노마가 이제 서부 지중해에서 패권을 장악하고 헬레니즘 세계를 정복하여 전 지중해 세계를 지배하는 대제국을 팽창해 나가였다. 노마 사회는 중대한 변화를 일어났고 그 가운데 공화정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공화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순조롭게 진행된 정복 사업은 노마의 강대한 영토와 막대한 수입을 가지고 왔다. 그러나 이제 로마 사회의 모든 사람이 고르게 그 혜택을 받았던 것은 아니고 원료원을 중심으로 한 그 고위 정무관직을 뭐냐면 독점하고 있던 노비레스 계층과 제2차 포에니 전쟁 이후에 등장한 신흥 부유층 에키테스 기사 계층이 정복 사업의 열매를 거의 독점했다. 그러니까 피는 그 중장보병이나 평민들이 흘렸는데 그 가시는 그 피를 흘리지 않는 노비데스와 에키테스 계층이 따먹는 거죠. 인상이. 자, 그래서 신분 투쟁 결과 법적으로 신분상 차별이 없어졌으나 그 과정에서 통해서 부유한 상층 시민 중 일부가 고위 정보관을 거쳐 원령까지 진출하면서 제대의 정통적 귀족과 합류 노비데스 계층이 형성되죠. 이 계층은 BC 6세기에서 4세기 때 형성됐던 계층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지배층으로 형성된 사실은 앞에서 언급했다. 자, 근데 이런 노비데스 계층이 형성하고 나서 점점 폐쇄적이고 배타적으로 바뀌게 돼. 그래서 이제 소수 지배 집단 형성되는 정권을 독점하죠. 이건 뭐 요때만은 아니라 지금도 그렇죠. 뭐 예전에도 뭐 재벌들 중에 뭐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6.25 전쟁이나 박정희 시대 거치면서 이제 돈을 모으니까 재벌이 되니까 이제 일반 우리 같은 평민들 상대 안 하고 이게 자기끼리 이제 통합권 형성하고 따놓을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대주주였던 공유주를 사유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소유토지를 확대시켜가면서 대금업이나 무역 같은 사원에 종사했으나 이 노비데스 계층 처음에 여기 조였는데 이것을 누가 막았냐? 기원전 218년 법령에서 막았어. 자, 이 법령 후에 그들에게 무역,
공곡토목공사, 청부, 금융 같은 등에 종사하는 걸 금지됨으로써 주로 토지 소유와 농업군의 심슨 동시에 원료원 중심으로 노마의 정치를 자제하는 귀족의 소수 집단, 지배 집단이 되었다. 자, 그리고 이 업무 218년 법령에 의해서 이게 법령이 정확히 명칭을 잘 모르겠는데 나와 있는 책이 없더라고요. 자, 하여튼 요때 이걸 대신했던 거 무역이라든지 공공토목공사, 금융업 등등을 대신했던 계층이 새롭게 등장했던 에키테스죠. 이 에키테스도 이제 뭐냐면 신흥 귀족 세력들인데 요 등장 배경이 이제 요 뭐죠? BC 3세기 이후에 등장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앞에 1세대 노비데스 계층 있고 그다음에 요때 공화정 말기 때 에키테스 있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이제 그 귀족들이 신흥 귀족들이 나중에 이제 그 제정 때 등장하죠. 이걸 제가 신에키테스 계층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자 하여튼 그다음에 노비데스의 금지된 사업을 정력적으로 진출하면서 신흥 부유층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에키테스다. 그들은 평민이지만 그 재력을 실제 국무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기병으로 무장을 자신이 부담할 수 있는 부유층이기 때문에 기사층이라 불렸다. 그래서 보통 에키테스는 기사 중하층을 얘기해요. 예. 자, 그들은 해상무역이나 각종 군납업, 군대 수송과 이런 것도 점차 활발해지면서 대규모 활발해지고 규모가 커진 공공토목공사, 그다음 속주의 징세청부도 날이 갈수록 부유해졌다. 그래서 그들의 업무죠. 이런 것들. 그래서 그들은 고위 정무관이 되지 못하고 원료원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그 재력은 노비데스 부럽지 않게 대단했다. 그래야 그들은 그 재력을 갖고 기회 있는 대로 토지를 사들이거나 수탈하면서 대주주가 되었고 노비데스와 유사한 생활을 하기 원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던 것이다. 자, 이러한 대지주의 토지는 제2차 포에니 전쟁 이후에 여기 제2차 포에니 전쟁이죠. 자, 라티푼디아는 노예 노동 입각한 대농장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그래서 요때 이제 그 뭐냐면 라티푼디움이 제2차 포에니 전쟁 이후에 확산이 돼요. 그러니까 시작은 1차 포에니 전쟁이지만 확산은 2차 포에니 전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들은 주로 이제 작물하는 재배들은 어떤 거냐 밀이 아니라 황금성 작물이지. 밀은 이제 타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황금성 작물을 재배하는데 요거는 뒤에 이제 어, 그 코로나투스 있죠. 요거와 비교할 때 여기에서는 같은 대농장이지만 밀을 재배했죠. 어, 그거와 좀 약간 대비되는 모습이야. 그건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예. 자, 그래서 이제 포도나 올리브 등 곡물 생산을 비롯한 어, 소나 양 등 가축 사육은 대농장 등 그 내용이 다양했다. 근데 이제 주로 포도나 올리브 같은 황금성 작물을 주로 재배를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간 신형 부유층의 출현, 또 라티푼드의 유행과 더불어 노마사의 주요한 변화는 자유농민층. 예, 이거 자유농민층이 아니라 정확히 자영농민층인데, 예, 이게 근데 하여튼 여기는 적혀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고 제가 이거 앞에서 제가 자유농민층 쓴 게 이게 서계 내용이기 때문에 적어놨긴 하는데 일단 정확한 자영농민층이 자유농민층. 예. 하여튼 서계는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이제 그대로 읽을게요. 자, 거듭되는 전쟁의 주적으로 종군한 자유농민들은 그 인명 피해를 컸고 제2차 포에니 전쟁과 같이 직접 본토에서 장기적인 전투가 벌어질 경우에 농토 형편가 심해졌다. 그래서 대농장의 이제 경영의 유행과 더불어 속주부터 공납 형식으로 홍수처럼 곡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상에서 중소규모의 농업 경영은 유지하기 힘들었고 그들은 토지를 노리던 부유층과 검은 세족대 압력, 세가대 압력 또한 무시할 수 없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면, 그러니까 이리하여 이들은 토지를 상실한 후 자연농민지에 찾아갈 곳이라고는 수도 노마밖에 없었고, 자유농민들은 농업적인 노마사의 중상층이었고, 또한 시민군의 주력이기 때문에 그들의 몰락은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즉, 자유농민들의 몰락은 시민군의 약화를 군사 면에서 중대한 문제를 제기한 한편, 건전한 중상층의 몰락으로 노마사의 빈곤의 양극화를 보였고 그것은 매우 심각한 사회 불안을 조속했다. 그래서 자연농민층, 자유농민이라고 말했는데 자연농민층, 제가 자유농민이라고 얘기하면 자유민으로서 농민인 계층 이렇게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계층적 성격이 좀 약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자연농민층 할게요. 예. 자, 자연농민층이 그 당시 몰락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들이 양극화 형성이 나죠. 그럼 얘네들이 예전에 중장보병의 주요 구성원이었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시민군이 몰락할 수밖에 없어. 예.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것이 용병이죠. 용병. 자, 뿐만 아니라 헬레니즘 영향으로 농민적인 건전한 사회 기풍이 사라지고 사치와 향락을 쫓는 해이한 생활 기풍이 만연하게 되어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예, 그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요런 것을 이제 뭐냐면 그라쿠스 형제가 개혁을 하려고 했죠. 그라쿠스 형제는 자유농민을 부흥시켜 사회 분란을 일소하고 노마 군사를 이처럼 강화하고자 했다.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이제 또 서양사 심화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그라쿠스 형제 개혁은 기존에 이제 두 문제 나왔어. 네, 두세 문제 나왔죠. 이 문제가.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하고 나서 그다음에 정독을 하죠. 자, 일단은 이제 그 당시 이제 신흥 부흥충의 출현, 그래서 에키테스 같은 계층들이 출현됐죠. 그다음에 제2차 그 포에니 전쟁 후에 이제 나치 품종이 더 유행을 했고 자유농민층, 자영농민층의 몰락, 그래서 시민군 약화와 사회 분단을 조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토지의 재분배를 통해서 자영농을 육성하려고 했어요. 자영농을.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중장 보병을 재건하려고 했다. 예. 그래서 사회를 안정하게 깨우고 있고, 자, 그래서 이제 티베리우스형 개혁과 이제 가이우스 동생 개혁이 있는데, 자, 티베리우스형 개혁은 이제 니키누스법을 제한을 넘어서 불법으로 점유한 토지를 몰수해서 무산 시민에게 분배하는 농지법을 이제 개헌했죠. 앞에서 니키누스 제한을 넘는 불법적으로 점유한 토지, 공유지를 얘기하죠. 이 공유지를 그 다시 몰수해갖고 그걸 무산 시민들에게 나눠주려고 했어. 그럼 무산 시민들이 그걸 받으면 자영농 이제 자영농이 되잖아요. 이것도 재무장할 수 있고 중장부병으로. 그래서 이 농지법 개헌안을 제시했다. 그래서 그 밑에 티베리우스 그라쿠스가 제출한 농지법 내용이 있어요. 한번 보시고요. 자, 근데 이런 개혁은 종전 원로원 계층과 그 당시 그 에키테스 계층의 반발을 불리켜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이 사람들 암살당하죠. 예. 그리고 나서 가이우스 개혁이 일어나. 가이우스 그 동생인. 자, 이 사람이 보니까 왜 개혁을 실패한 거 보니까 지지층이 너무 얕아서 그다 그 지지층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에키테스와 그 다음에 원로원 계층들 다 둘 다 패려고 했죠. 이 티베리우스는. 근데 가이우스는 에키테스와 티베리우스를 분리시키고 서로 이간질 시킨 다음에 그 주로 이제 누굴 패냐면 그 원로원 계층을 먼저 패자. 그리고 그에 반해서 이제 에키테스는 좀 뭐냐면 우대해 주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차별시켜서 갈등 대립을 조성한 다음에 개혁을 하려고 했어요. 자기 또 에키테스를 자기 지지 기반으로 만들려고 했고. 자, 일단은 개혁 내용을 보면 가난한 시민들을 위해서 요게 이제 기출문제 나왔죠. 시장 가격보다 싸게 곡물 판매를 해요. 그래서 그 당시 카르타고 영토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또 그 무산 시민들 이주하고요. 일자리를 지금 요 과정에 신민 도시들이 만들어져. 예. 자, 그래서 시장 가격보다 싸게 곡물 판매했다. 요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요게 이제 곡물법이죠. 이 곡물법. 왜냐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그 공화정 말기 때는 외부부터 값싼 곡물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거하고 좀 맞지가 않죠. 근데 그 당시에는 약간 불황시기였어. 그래서 여기 그래갖고 이때는 잠깐 그 시장 가격 그 곡물 가격이 당장 올랐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요 시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공화정 말기 때는 시장 가격이 그 곡물 가격이 내려졌지만 요 당시에는 좀 약간 낮았던 시기가 있었다. 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 시기가 이제 뭐 BC 146년인가? 예. 2세기 140년 후반? 후반에서 이제 경제 호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경제 후반이 끝난 다음에 130년 BC 30년대 그러니까 BC 140년대까지는 경제 호황이었다가 BC 130년대 이게 잠깐 불황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곡물 가격이 팍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신업자도 증가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문제가 있다 보니까 곡물 가격을 좀 싸게 하고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그런 정책을 했죠. 자, 그다음에 에키테스 계층인데 에키테스 기사 계층이죠. 자, 이들을 이제 벌쪽을 분리해서 특별한 신분의 표지를 부여하고 부족의 권한을 이제 강화시키고요. 원료는 이제 권한을 약화시키죠. 원료는 권한을 약화시킨 게 여기가 이제 원료 계층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이 약화시키면 상대적으로 에키테스 계층들이 힘을 얻게 되죠. 그리고 얘네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뭐냐 특권을 줘요.
소아시아의 속주 징세 특권과 속주 법정 배심원 자격을 부여하죠. 예. 자, 이런 특권들은 원래 원로원 계층들이 했던 것들인데 요런 것들 뺐고 얘네들이 준 거야. 어.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발이 불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에키테스와 원로원 계층을 떨어뜨리려고 해. 갈등을 시켜서 갈등을 조장해서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토지 변화를 이제 부족결을 통과시켜 막 이제 개혁을 일어나려고 했는데 요게 결과적으로 이제 뭐가 있냐면 이탈리아 동맹시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는 계기로 지시세에 분열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에키테스하고 이제 원로원 계층을 떨어뜨려서 에키테스를 자기 편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에키테스에게 여러 혜택을 주고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 당시 이탈리아 동맹시에게 하도 이제 동맹시 정책을 하다 보니까 노마 시민권을 부여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노마 시민권만 부여한 게 아니라 예전에 이탈리아 동맹시로부터 이제 할양받은 그 공유지들이 있죠. 이 공유지들이 다 공유지를 다시 돌려줘야 돼. 왜냐면 이제 이탈리아 동맹시도 동등한 로마 시민권자잖아.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탈리아 동맹시에게 그 하장받았던 이 공유지들을 다시 돌려주게 된 거야. 근데 이거는 이제 에키테스나 그 당시 누구야? 그 원로원 계층이 바라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에키테 원로원 계층은 이 공유지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 돌려달라고 하니 얘네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처음에 에키테스도 가이우스 개혁에 대한 지지를 보냈는데 이 정책을 통해서 완전히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다시 공동의 적용이 형성된 거죠. 그래서 에키테스와 그다음에 그 노비네스 계층이 하나 되고 그래서 에키테스 계층이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또 일반 평민들도 뭐냐면 이게 불만인 것이 예전에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탈리아 동맹시보다도 좀 우월적인 의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똑같아지니까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다 이제 완전히 이제 지지 세력들이 이제 분열되고 다 적으로 돌아서게 된 거야. 그래서 반대파의 공격을 받고 자살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형제의 결과 벌쪽 세력에 지배하는 원로원 반대로 이제 실패했고 결과적으로 그다음에 그 원로원 계층 벌쪽파 그다음에 민중파로 이렇게 분열됐었어. 예, 벌쪽파를 반대하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새로운 군사 지도자들이 등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래서 민중파와 이제 벌쪽파들이 뭐냐면 싸우는 과정에서 이 군사 지도자들 삼두 정치가 행해지고 각기 삼두 정치가들은 이제 벌쪽파, 민족파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줄을 쓴 다음에 싸우게 되죠. 예, 그 부분 뒤에 얘기니까 좀 그때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양사 개론 내용 또 볼게요. 예. 자, 이 그라코스 형제는 평민들을 위한 정책을 했지만 이 사람 자체는 이제 이 사람 형제 자체는 명문가 출신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자기 기득권을 포기하고 이제 개혁을 했던 사람이죠. 자, 스킨피오의 외손자이고 평민 출신 그 집정관의 아들이었던 티베리우스와 그다음에 티베리우스 그라코스는 기원전 133년 호민관을 설치하자 니키스법을 제한을 넘어서 불법으로 점유한 토지를 몰수하여 우산 시민들에게 분배한 개헌안을 제시했다. 이게 토지법이죠. 네, 농지법이죠. 예. 농지법을 이제 제시를 했고 농지법 관련된 내용은 이제 앞에서 이제 언급을 했으니까 좀 보시고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은 이제 미래에도 있어요. 미래 103페이지 잠깐 볼까요? 여기에도 있더라고요. 그 농지법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요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 그래서 요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 자, 그다음 다시 넘어가서 그다음 원로를 중심한 반대파에 의해서 그의 지지자들이 더불어 살해되고 말았고 기원전 123년에 호민관을 설치됐던 동생 가이우스는 좀 더 광범위한 사회층 지지를 획득하고 원료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시키는 목적을 달성하려 했다. 고집시키면서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다. 한 놈만 패려고 했죠. 네. 에키테스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했죠. 그래야 그는 가난한 시민에게 시장 가구다 그 싸게 곡물 판매하고 그 다음에 그 예전에 이제 카르타 영토에 신민시를 건설해서 신도시 오늘날 신도시를 건설해서 부산 시민을 이주하는 방향으로 민중의 지지를 얻는 반면 에키테스를 벌적으로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특별한 신분의 표지를 하게 하고
속주 소아시아에서 징계 특권과 속주에서 착취를 다스리는 법정의 배심원 자격을 부여했다. 그래서 원래는 원로원 계층이 있었던 것을 자동적으로 이제 했던 건데 그 에qui테스가 그걸 받게 되죠. 자, 원래 이 법정은 원로원 위원으로 구성됐고 또한 속죄 총독이 고위 정무관 진행자가 노후를 보장하는 차원 안에서 이 뭐냐면 배심원 자격을 자동적으로 임명하도록 되는데 이거는 가이우스의 계획은 원로원을 중심한 벌쪽에 대한 공고한 도전이었다. 그러나 그 가이우스가 제안한 건 전부터 강력하게 이탈리아 동맹시 요구했던 노마 시민권을 동맹시 부여했을 때 그의 지지 세력들은 분열을 일으켰다. 그래서 이제 이들 이용해서 반대파의 공격을 받고 가이우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라쿠스 형제 개혁은 로마의 내부적인 중대한 위기에 어쩌면 공화정 자체 그 유지 여부가 달린 심각한 위기에 처했던 것을 뜻하며 자, 개혁의 실패는 그 위기가 그대로 종속 내지 더욱 악화된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사실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을 통해서 로마의 지배층은 원로원을 중심한 기득권과 형상을 유지한 옥티마투스 별쪽파죠. 그들과 대항하는 민중의 이익을 옹호하는 포프라테스 민중파들이 갈라졌고 각기 이제 앞에 3대 정치가들은 별쪽파가 되거나 민중파가 되는 줄을 섰죠. 참고로 여기 민중파라고 해서 민중파 정치가들에서 이들이 진정 민중은 아니에요. 네, 민중파에서 민중 정치가에서 이들 진정한 평민 출신은 아니야. 그러니까 흑수저가 아니라 대부분 근수저예요. 근데 얘들이 이제 별족파 안에서 자기끼리 이제 권력 다툼에 하다가 제대로 안 되니까 민중을 이용해서 권력을 좀 쟁취해보고자 하는 일종의 금수저였어요. 가문도 상당히 좋아요. 몇 명을 제외하고는 예, 마리우스나 이런 사람을 제외하고는 실제로는 상당수가 금수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민중파 상당수가. 하여튼 약 100년간의 두파 사이의 내단이라고 할 정도의 치열한 정권 투쟁이 벌어지게 되었다. 또한 개혁 과정으로 나타난 폭력의 개입과 유혈 사태는 종전에 볼 수 없었던 형상으로 앞으로 정권 투쟁의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는 것이다. 그래서 요 내용은 그라쿠스 형제 개혁의 결과를 얘기하죠. 여기까지. 그래서 벌족파와 민중파 의 대립 과정. 자, 그러면 이제 관련돼 가지고 서강자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그라쿠스 형제 개혁 관련돼서. 자, 여기 밑에 보게 그러나부터가 이제 뭐냐면 그라쿠스 형제 개혁 배경을 좀 보고 있죠. 자, 장기간의 종군과 전쟁으로 인한 토지 황폐, 대토지 경보로 토지에 상실한 농민들이 무산 시민화, 프로레타 계층이 되면서 이들이 노마에 몰려들어 사회 불안 요인이 되었고 자영농민들 이걸 제대로 쓰네. 자유농민이 아니라 자영농민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자유농민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약간 어감이 뭐냐면 그, 그 자유민중의 농민이 된 사람 이렇게 의미이기 때문에 계층적인 어떤 구분이 안 서거든요. 근데 자영농민은 계층적인 구분이 딱 되죠. 자, 자영농민은 농업적인 노마사의 중상층이었고 또한 노마 군대의 주역이었기 때문에 자영농민의 몰락은 군사적 문제뿐만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했으며 그리고 이는 원로원과 노마 인민의 조화 속에 추진한 공화적 위기로 이어졌다.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개혁운동을 전개했던 것이 기원전 133년에 호민간이 됐던 티베리우스 그라쿠스 형제죠. 자, 티베리우스는 나티푸니온 경향을 제동하기 위해 농지법을 제정을 했고요. 그리고 농지 분배 3인회를 설치했어. 요거는 약간 이제 석에 없는 내용이죠. 예. 그래서 농지법을 처리하기 위한 실무 기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들을 설치해서 공유지 보유 상한선을 어긴 토지 보유자들로부터 공유를 빼앗아 무산 시민들에게 분배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티베리우스는 원론 보수파의 반대에 직면해 정치 폭력의 희생자가 됐고요. 결국에는 이제 폭동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되고 기원전 123년에 동생 가이우스 그라쿠스가 호민관에 대해서 공물법을 제정했죠. 그래서 노마 무산 시민들에 의해서 시장 가격의 절반 이하의 곡물 배급을 시작했던 값싼 가격을 이제 했고 요거 관련돼서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10년도에. 자, 그리고 이제 그 가이우스 그 외에도 창구법이니 도로법 등 일련의 개혁 입법을 통해 로마 시민들의 어떤 기사신분 지지를 얻어 그 개혁 운동에 첫째 추진했다. 자, 창구법과 도로법은 나중에 제가 보충자로 이제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참조하시고요. 자, 결국에 그 가이우스 역시
개혁 반대파의 공격에 피해 도망치다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근데 내용은 이제 있는데 뭐 특별하게 이제 농지분배 산민위원회나 뭐 창고법 도어법 실시했다. 그 외에는 이제 대부분 서계 내용들과 겹쳐 있고 요 내용은 제가 보니까 서계가 더 자세한 것 같아요. 몇 가지 빼놓고는요. 그래도 이제 그 서강자 딱 보시면 알겠지만 서강자는 그냥 서계를 보충한다는 의미로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서계를 일단 기본 베이스를 깔고 그 부족한 부분이나 이렇게 약간 관점이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이 서계는 이제 예전에 만든 책이잖아요. 서강자는 최근에 이제 관점이 반영된 책이고. 그러니까 관점이 어떤 거나 이제 파악을 해 두시면 되는데 근데 요즘에 관점이 나온 거는 팩트가 나오기 때문에 요것도 뭐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팩트 중심으로 새로운 것들만 파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작년에 서강자를 시험 문제 안 냈더라고. 서계나 교과서만 풀면 할 수 있는 문제를 다 냈는데 그럼 또 서강자를 공부하면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이죠. 왜냐면 항상 출제진들이 작년 문제 유형을 냈다 해서 올해도 그 똑같이 작년 문제처럼 내지는 않아요. 뭐 작년 문제처럼 낼 수도 있고 다른 식으로 낼 수 있어. 왔다 갔다 해. 어. 그랬더니 작년에 그렇게 나왔다 해서 올해 그렇게 공부를 했다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최근 5-6년 동안의 이 출제 경향 있죠. 출제 경향을 분석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공부 그 문제 유형 패턴이나 그 출제에 관련된 근거책은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서강제가 이제 최근에 몇 문제씩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작년에 안 나왔지만 올해는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 두셔야 돼요. 예. 자 하여튼 내용을 또 보면 그 밑에가 결과죠. 이로써 기원전 2세기 말부터 로마는 형상 유지 속에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원로원 중심의 귀족파와 평민의 이익을 옹호하는 민중파로 나눠 대입하게 됐고, 자 이건 폭력 사태로 되풀이한 내정을 접어들었다. 후에 이제 그라쿠스 형제 개혁 운동의 비판적인 키게로는 티비우스 그라쿠스의 죽음은 아니 아니 이미 그가 죽기 전부터 호민가의 생각을 하나의 인민의 둘로 갈라놓았다. 자, 그래서 이제 티비우스에 대해서 이제 되게 비판적이겠죠. 자, TBS는 죽은 이후부터가 아니라 이미 TBS 개혁할 때부터 얘네들은 이제 인민들을 갈려 나왔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비판인데 참고 이 키게도는 이 사람은 이제 민중파, 별쪽파 중에 별쪽파에 속해 보수파예요. 키게도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강의는 끝났고요. 예, 다음 강의는 이제 내란하고 공화정의 몰락 관련된 내용 볼게요. 삼두 정치 관련된 내용. 예. 오늘 수고하셨고요. 참고로 이제 내일 이제 강의는 2타임 정도 진행을 할게요. 제가 이제 보강 형식으로 월요일마다 진행이 되는데 2타임 정도 진행이 될 테니까 그게 알아두시고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